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특집 토론회 임동석입니다. 201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습니다. 자, 이처럼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과거 그 어느 호황기 못지않은 높은 실적을 이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면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요.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에서는 성장세 둔화 그리고 여전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등 올 한 해 넘어야 할 산들은 상당히 높아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2011년 올 한 해 국내외 경제 흐름은 어떠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응해야 될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총 3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경제학과의 유병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LG경제연구소의 오문석 연구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대표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토론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10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다. 지난 한 해 남유럽발 재정 위기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이 우리 경제 먹구름을 들이우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위기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다. 코스피는 2000선을 가뿐히 돌파하며 한 해를 마감했고 우리 경제 수출 규모는 세계 7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10여년 새해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의 앞길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더딘 경기 회복세는 세계 경제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선진국들의 성장 부진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선도했던 중국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우리 기업들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설비 투자 증가세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 투자 회복도 더디고 소비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그 해법을 찾아본다. 네, 이처럼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경제는 매번 가장 빠른 성장세 또 회복세를 보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인 저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현 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으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병삼 교수님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과연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그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단계에 경제가 와 있는지 잠시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이해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태가 벌어진 근저에는 소위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지칭하는 선진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보이고 또 그 무역 흑자를 이룬 신흥국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주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많은 그 외환을 사용을 해서 미국으로 대량의 자본 유입이 이루어졌고 미국은 또 경기를 그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해서 대량의 유동성이 선진국 경제에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주택 버블이 형성되어서 그 많은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도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금리를 갖다가 올리게 되니까 결국 주택 가격이 붕괴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증권화해서 유동화시킨 것이 금융기관에서 그 회수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신용 경색이 크게 벌어지고 급속한 자금 회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의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그런 사태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G20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리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이 그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공동 보조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효과를 보아서 세계 경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데 그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중국, 한국,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아직 회복세이기는 합니다만은 회복의 힘이 아직은 미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번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실장님께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6%에 달했습니다. 네. 많은 일반인들은 좀 체감하기 어려운 좀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지난해의 성장률이 0%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난해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기술적 반등 효과가 컸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경제가 안 좋은 데서 이제 회복되다 보니까 이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상고하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7%에 달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로 가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더블 딥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한 5%대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짙어지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배경은 역시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이러는 구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워낙 수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또, 우리 수출 제품이 대개 이제 내구재 비중이 높습니다. 이 내구재는 특징이 경기의 기복을 크게 탄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굉장히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빨리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가 이렇게 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빨리 회복됐는데 이제 그 내구재 금융 위기 때 소비를 지연시켰던 것들이 네. 지난해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세를 대체적으로 올해는 한 4%대 성장세로 좀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완전히 다시 뭐 위기라든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지만은 성장세는 좀 둔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해 이뤘던 높은 경제 성장률이 절대 수치 상승이라기보다는 상대 수치 상승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계속해서 딜러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대표께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 경제가 지난 2010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는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주요 국가 중에서 소위 독일, 한국, 중국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이 사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 그 회복세 자체는 굉장히 빨랐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실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기업이 나름대로 대응을 잘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태로 상당히 강력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1997년 IMF 구제금융이 이제 가져다 준
일종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IMF 구제금융이 대단히 좀 불행스러운 사태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위장된 축복, 즉 disguised blessing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즉 이 IMF 구제금융 자체는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그 고통을 교훈 삼아서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이뤄낸다면 두고두고 큰 보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이었는데요. 지난 그 10년간을 우리 기업들이 체질 개선, 즉 재무라든지 운영,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략 전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 역량도 사실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나 조선, 반도체, TV 등 이 경제 회복을 이끈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저는 곧바로 97년의 그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2008년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나라 경제가 곧바로 올바로 대처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힘이었다라고 지난해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 위중했던 중병을 앓고 얻은 내성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 악조건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10년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완전히 극복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물론이고 미국 역시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고용이라든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한 악조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문석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문제는 이제 고용 문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계속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도 실시하고 있고 또 양적 완화 계속 그 시중에 돈을 뿌리면서 경기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그 미국 경제가 성장해왔던 그런 그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그 버블, 그 IT 투자가 막 너무 과열됐다가 다시 그게 이제 붕괴되면서 경제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이것을 극복한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떤 건전한 산업 발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주택, 건설 이런 쪽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면서 거기서 일종의 버블 경제가 이제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버블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고 했을 때 어떤 힘으로 회복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 부분에 투입됐던 그런 인력들이 갑자기 다른 분야에 투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업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라든가 투자도 회복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상당 기간 저금리라든가 경기 부양책에 의존해야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유로 통화권 내에서 자국의 어떤 이 대외 수출 경쟁력이 많이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금은 이런 취약한 국가들의 어떤 재정 위기를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구제 금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그 나라 국가들이 빨리 회복되기도 어렵고 또 재정 수지가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 유럽 지역도 이런 취약한 국가들의 이 금융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병삼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네, 이 세계 경제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제의 정책 당국의 대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경제의 흐름의 모습이
제 의견으로는 좀 더 간략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제가 정상 과정으로 회복을 하려면 경제에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정상적인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 역할 중에 정부 그리고 통화당국의 부문이 크게 부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복 과정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금융당국의 그 통화 공급이 축소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 되겠죠. 그거를 또 반대편에서 민간과 또 기업들이 흡수해주는 그러한 일이 뒤따라야지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특히 미국 쪽에서는 민간 부문, 가계에서의 그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소비를 늘려줘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될 텐데 가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저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투자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서 선진국은 당분간은 완만한 그 상승세, 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신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고 예상했던,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회복 속도가 빠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가계 소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가계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투자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매우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은 점차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이 펼쳐지는 2011년에는 과연 어떠한 경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에 대한 대응은 더욱더 중요한 것일 테고요. 자,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대표께서는 올 한 해 글로벌 경제 흐름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네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흥시장의 부상이 결국은 지속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이제 경제 주도권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또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국 심화될 것이고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21세기 산업 주도권의 그 향방을 결정할 새로운 테마가 확산되고 형성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변동성 확대를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치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질서가 있죠. 현재의 질서는 많이 뭐 보도된 대로 1944년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주에서 형성된 체제입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이제 달러를 기축동화로 하고 그 달러를 이제 금에 연동시키는 구조였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제 질서의 붕괴, 1차 붕괴는 1970년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킨 것이고 2차 붕괴는 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기축통화가 더 이상 실물 자산인 이제 금과 연동성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이제 전형적인 관리 통화,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에 불과한 통화가 그 실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많은 변동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는 그 전후 질서, 즉 경제 질서가 이제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은 아주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은 요즘 뭐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브릭스라는 이야기는 이미 보통 명사가 되었고요. 브릭스에다가 I 하나를 더해서 브리키라고도 하는데 인도네시아, 최근에 일본에서는 또 비스타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터키,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아파시아,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또 같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차이나하고 타이완이 결합됐을 때 어떤 형태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걸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용어가 다수 만들어지고 또 유통되고 있다는 자체가 신흥국 부상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도 이제 물건을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신흥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심화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시장 통합이 가속되면서 뭐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러한 그 글로벌의 화두가 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하면은 뭐 가전, 휴대폰, 반도체, 뭐 조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도 최근에 예를 들어서 분유업체가 해외 시장을 활발하게 이제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유는 전형적인 내수 산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또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이죠. 뭐 그 이외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도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경이나 융합기술, 헬스케어와 같은 이런 형태의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 주도권의 각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경준 대표의 진단을 들어봤고요. 유병삼 교수님께서는 또 올 한 해 글로벌 경제의 흐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경제에서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들의 협조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재정 투입의 효과가 서서히 소멸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임밸런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빨리 좀 더 올라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지속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좀 비협조적인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는 재정 투입 여력이 이제는 상당히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의 힘은 선진국 지역에서는 많이 약해진 모습이고요. 따라서 민간 쪽에서 그것을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 힘도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경제의 모습이 상승세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반면에 신흥국 쪽에서는 여전히 경제가 활발한 모습을 보일 텐데, 신흥국에서도 주로 내수 시장을 갖다가 강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글로벌 경제 흐름은 이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반증하듯이 새로운 신흥국들의 부상이라든가 신흥시장의 계속된 출현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문석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 경제 성장세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이제 되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는 2009년에 비해서 역시 어떤 세계 경제 자체도 어떤 기술적 반등 효과 때문에 좀 성장이 높게 나타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대 성장으로 다시 이제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 지난번에 G20 정상회의 때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더블 딥에 빠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환율 전쟁이라든가 각국 간의 그런 어떤 좀 통상 마찰적인 그런 요인들은 좀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부동산 과열 같은 게 우려되기 때문에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에게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그래서 어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또 급작스럽게 내수를 그렇게 진작시키다 보면은 과열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급냉시키면은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여러 가지 압력이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위안화를 절상한다고 이런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꼭 중국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명분 싸움에서도 이것이 좀 팽팽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환율에 대한 그런 압력.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죠. 지금 어떤 제한된 파이를 놓고 서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경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갖고서도 계속 어떤 갈등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유병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과연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 각국 세계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놨는데, 이것이 민간의 어떤 자생적인 소비라든가 투자에 의해서 계속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판가름 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는 물론 환율이 원화가 많이 좀 절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1,100원 내지 한 1,090원 정도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달러당 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이제 우리 수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아직은 건자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4%대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경제가 그렇게 경기가 과열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가라든가 원자재의 어떤 급등과 같은 그런 쇼크, 그런 어떤 공급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돌발 사태가 없다면은 한 3%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조금 그래도 경기 회복 초기에는 수출에 의해서 많이 경기 회복이 견인이 됐다면, 이제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임금이라든가 또 투자라든가 이 내수 부분으로 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내수 파급 효과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워낙 지난해 또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은 소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건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봅니다.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미분양 사태라든가 건설 경기 자체가 위축이 돼 있고, 또 정부 주도의 그런 어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민간 부분의 주택 건설 같은 것이 이렇게 빠르게 살아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여주듯이 경기가 침체되지는 않겠지만 좀 둔화되면서 미약한 어떤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좀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유 교수님께서는요? 네, 작년도 경제 성장은 한 6% 정도, 6% 초반이 되는 거로 그렇게 대부분이 전망을 네. 하고 있는데요. 예. 금년도에는 4% 초반 내지는 4% 중반, 이렇게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5%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은 경제를 독려한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예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도 경제는 소비하고 투자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투자 중에서는 건설 투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설비 투자가 꽤 좋았고, 특히 경기 회복 단계에서 재고 투자가 경기 회복에 두드러진 역할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재고 투자가 상당히 적정 수준이라고 할까요? 네. 그 수준을 약간 오버하는 정도로까지 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올해의 그 투자 부문에서, 재고 부문에서의 그 경기를 뒷받침하는 힘은
작년보다는 조금 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출이 여전히 그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환율이겠지만, 그리고 환율은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겠지만은 수출 경쟁력의 다른 부분으로서 디자인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국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그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그 제품들이 평이 좋은 측면이라서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로 4% 후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난 2010년도 우리 경제 회복의 최고 수훈감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들을 달성해준 기업들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2011년에는 그동안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환율 등이라든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좋았던 그런 조건들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여건의 변화가 지금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글로벌 경쟁이 더욱 격화될 2011년 올 한 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김경준 대표께서는 어떤 것들을 드시겠습니까? 예, 그 내년 경제는 결국은 이제 2008년을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2011년 올해는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날씨가 더워진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사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이제 얼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고, 그 환경에서 이제 각자의 그 주체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 그것이 결국 또 중요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올해 2011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보았을 때 결국 이제 기업들은 항상 세 가지를 고민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할 것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 화두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즉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또 항상 두 번째의 화두이고요. 또 세 번째의 화두는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고민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제 질문이자 또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죠.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자원, 즉 이제 소위 말하는 돈과 인력 그리고 기술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트렌드 속에서 내가 소위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찾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흥시장, 시장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도 많고, 그리고 그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아주 강력하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시장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존 기술은 사실 저희들도 물론 많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만은 200년, 150년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 대비해서 아직도 떨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은 항상 변곡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TV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절대로 소니를 따라잡을 수 없었겠지만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디지털 혁명의 변곡점 속에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그 기술, 20세기를 관통해온 전기, 전자, 기계, 화학 기술의 변곡점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융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그런 융합 기술의 측면에 있어서 기술이 융합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 경쟁력을 계속 높이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적 경쟁력, 즉 기술, 브랜드, 그다음에 컬처 이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 결국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오픈입니다. 오픈. 이제 소위 개방성,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의 컴퓨팅 능력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갈 때 아폴로 11호의 지상 관제 센터가 보유하고 있던 컴퓨팅 능력의 3만 배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각각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위 디바이스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그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기술적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혁신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모바일 앤 스마트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를 여하에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21세기 초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기술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와닿습니다. TV 시장에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훌륭하게 따라잡았듯이 근데 또 반면 얼마 전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세계에서 뭐 정상급 자리를 지키고 있던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일거에 밀리면서 상당히 일순간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고 보면은 항상 우리 기업들이 매번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장에 대한 선점, 시장에 대한 개척 개발 등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자, 유병삼 교수님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점들을 주문하고 싶으신지요? 네, 경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시점은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대단한 기회고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이룬 것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평을 받는 그 수준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이러한 이제 그 경제에서는 국내 경제도 그렇고 해외 경제도 그렇고 모두 그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츠리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 특히 해외 시장에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기업을 갖다가 크게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움츠리는 것보다는 환율이 자꾸 어려워지겠지만은 디자인의 개선이라든가 품질의 개선이라든가 그동안 해오셨던 거 조금 더 배가해서 노력을 그래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 기업들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문석 실장님께서는요? 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 기존의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그 환율 면에서 우리가 좀 유리했고 또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이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었던 것이 이제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하여간 우리의 어떤 제조 능력 또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든가 선진 기업들이 이미 어떤 방향이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빨리 투자하고 빨리 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어떤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런 면에서 이제 좋은 그런 경쟁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업들의 고민은 많은 경영인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타나는 것이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이 앞으로는 개도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산업, 어떤 것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국가에서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유망한 분야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3대 분야 17개 산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녹색 기술 분야라든가 네. 또 첨단 융합 분야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분야 이렇게 이제 이런 쪽이 시장이 많이 커지겠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런 시장을 우리가 그 개척하고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는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시장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까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먼저 그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열쇠는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소셜 체인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성장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눈부신 실적을 보여줬던 수출 기업들에 주로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부동산 경기 등에 좀 발목이 잡혀 있던 내수 관련된 건설 업종이라든가 그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업종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이 질문은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대표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경기 사이클을 보면 가장 먼저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재고이고요. 가장 늦게 이제 또 회복되는 것이 이제 고용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소위 말해서 지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표상의 개선이 최소한 한 1년 이상, 가급적 한 2년 정도는 이루어져야 그것이 고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70년대나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되면 모두가 사실 좋았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건설에서 돈을 벌어오면 시차를 두고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죠. 근데 지금은 왜 어떤 주식은 20배, 30배가 뛰는데 어떤 주식이 오히려 떨어지느냐?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 경제가 이제 글로벌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민감도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도 과거처럼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소면 소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경기 회복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수 기업이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내수 기업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한다면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보았을 때 결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이제 여성 독신 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노령화, 그다음에 아동 인구의 감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인구 구조 변화와 소득 구조의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각각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우리 경제의 규모가 많이 컸다고는 하지만 이미 내수 기업 자체로서 이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는 시장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인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유 회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도 관점 자체를 넓혀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단계가 이미 왔고요. 사실 네덜란드의 네슬레 같은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식품 회사도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해버리니까 내수 시장이 적으니까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또 글로벌 기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 내수 기업, 소위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 농업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개념 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문석 실장께서는요?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가 너무 수출 주도에 의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내수 부분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 양극화라든가 소득 양극화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출 산업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워낙 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이제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잘 돼도 그것이 이제 내수로 파급되는 그런 것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내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돈을 쓰게 해가지고 내수 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헬스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분야 이 분야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서민 대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내수 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 우리 경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화두,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은 유병상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대단한 잠재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긴장감, 우리 다 함께 유지하면 틀림없이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세대 경제학과의 유병삼 교수님, 그리고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실장님,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대표님, 이 귀한 손님들 모시고요. 2011년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인 4,650억 달러를 기록해서 세계 7위 수출 대국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11년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진입을 해서요. 더 한 단계 격상된 경제 대국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세계 경제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경제 주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센 특집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